2006년 54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폴더폰은 집 안에 놓여 있었고 신분증과 지갑도 그대로였습니다. 현관에는 늘 신던 슬리퍼 한 켤레만 남아 있었지요. 급히 집을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실종 전날 저녁 읍내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국물을 천천히 먹었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유난히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전남의 작은 농촌 마을.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집에는 남편과 윤정이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밭일과 집안일을 반복하는 규칙적인 일상이지요. 이웃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사라질 이유는 없어 보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안에서 낮은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꽤 오래 이어졌다고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자발적 실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실종 사흘 뒤 그녀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됐다는 기록입니다. 윤정이는 정말 스스로 떠난 걸까요? 아니면 그 선택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봄입니다. 윤정이의 하루는 30년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전기밥솥에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상에 올립니다. 6시가 되면 남편을 깨웁니다. 밥 먹어요.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 방을 채웁니다. 6시 30분, 설거지를 마치고 밭으로 향합니다. 고추밭과 배추밭을 번갈아 보며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벌레를 확인합니다. 허리를 굽힌 채 몇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은 라면이나 찬밥으로 간단히 때웁니다. 혼자 먹는 식사입니다. 오후에는 다시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남편은 케이블 뉴스에 시선을 두고 윤정이는 옆에 앉아 있지만 화면을 보는 건지 허공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리듬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에도 그 리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밭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남편을 잘 챙겼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자녀들이 내려왔지만 윤정이는 늘 부엌에 있었습니다. 온 집안의 식사를 혼자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우려 하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웃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웃긴 했는데 웃음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웃다가도 금방 표정이 꺼졌죠. 즐거워서 웃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윤정이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갈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읍내 장보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만 가능했습니다. 늦으면 피처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몇 시에 오는데?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했을 뿐입니다. 마을 슈퍼 주인 박영수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계산하다 말고 전화 받으면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슈퍼요. 곧 갈게요. 하고 바로 나가셨죠. 다른 분들은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윤 씨는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남편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욕설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2006년 농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관심이고 걱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윤정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바꿀 이유도 방법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안일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밭일도,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모두 그랬습니다. 남편은 일을 마치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대화는 필요할 때만 이루어졌습니다. 밥 줘. 이거 어디 갔어? 내일 읍내 나가야 돼. 윤정이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네, 여기요. 알았어요.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통화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라는 질문에 윤정이는 늘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 말은 습관이었습니다. 윤정이의 방에는 오래된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적은 기록입니다.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머리는 집에서 잘랐고 화장품은 가장 싼 것을 골랐습니다. 2006년 농촌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줄었고 빈집은 늘었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수다를 떨 때도 윤정이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 나가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가을부터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정이는 읍내 도서관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사서 이미경 씨는 기억합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걸 검색하시더라고요. 윤정이는 계산했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나이가 문제가 되는지, 혼자 벌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교육비는 30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1,000원, 2,000원씩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그녀의 꿈을. 2006년 봄, 윤정이의 일상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실함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선택지가 없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삶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6년 6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윤정이가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의 공기처럼 무거웠습니다.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밥을 짓고 6시에 남편을 깨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윤정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국만 몇 숟가락 떴을 뿐입니다. 밥 안 먹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고 식사를 마친 뒤 밭으로 나갔습니다. 윤정이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하루에 3번 오는 버스.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시계를 보니 7시 20분이었습니다. 읍내에 나가려면 9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윤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다 문득 멈췄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54세의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정이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8시 40분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다녀올게요. 장 좀 보고 올게요. 몇 시에 와? 점심 전에는 올게요. 전화해. 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웃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읍내요. 장 좀 보러요. 날씨가 흐린데 조심하세요. 네, 다녀올게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는 정확히 9시에 도착했습니다. 읍내까지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는 노인 몇 명과 학생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논과 밭, 빈집과 낡은 상가가 이어졌습니다. 농촌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9시 25분,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이는 먼저 슈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가는 대응 슈퍼였습니다. 쌀과 된장, 고춧가루, 휴지와 비누, 늘 사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던 중 피처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슈퍼요. 장 보는 중이에요. 언제 와? 조금 이따 갈게요. 버스 시간 맞춰서요. 1시 버스 타. 네. 전화를 끊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슈퍼 주인 박영수 씨는 그때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전화 받고 나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랑 비슷한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지친 사람처럼 보였죠. 장을 마친 윤정이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시간은 10시였습니다. 1시 버스까지는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윤정이는 읍내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고 우체국과 약국 앞을 지났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10시 30분 작은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에 명동 분식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학생 1명과 노인 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떡볶이는 금방 나왔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마시고 떡을 하나 짚고 다시 국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더 드실 거 있으세요? 국물 좀 더 주세요. 국물을 더 받아와 천천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식집 주인 김미숙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오래 앉아 계셨어요. 국물도 한 번 더 드시고요. 표정이 좀 슬퍼 보였어요. 11시 10분 윤정이는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또 오세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서관 앞을 지나며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오늘은 계획을 세울 날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12시 30분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오갔고 윤정이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장 본 물건들 사이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축해둔 돈 10만 원이었습니다. 교육비에는 아직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1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읍내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논과 밭이 보였습니다. 1시 40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밥 먹었어? 네. 읍내서요. 사실은 떡볶이뿐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장을 정리한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사진, 가족 사진. 그 사이에 혼자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20대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작은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그리고 봉투 하나. 가방은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정이는 또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국만 떴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요. 아침에도 안 먹더니. 괜찮아요. 저녁 뒤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답답해요. 왜? 매일 똑같아서요. 원래 그런 거지.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뭘? 일 같은 거요. 나이도 있는데 무슨 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공기만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웃은 낮은 말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다툼 같았지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10분쯤 이어졌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침대 밑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떠날 수 있을지. 54세. 새벽 5시 윤정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윤정이는 사라졌습니다. 2006년 6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5시 30분.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이미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은 꺼져 있었고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화장실 갔나?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6시 10분.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도 밭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밭에 나갔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윤정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밭에서 아내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시. 남편은 직접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밭과 배추밭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윤정이는 없었습니다. 말도 없이 집을 비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피처폰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충전기에 꽂힌 채였습니다. 그 순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지갑을 찾았습니다.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통장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은 모두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신던 운동화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리퍼 한 켤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늘 놓아두던 낡은 슬리퍼였습니다. 그것만 없었습니다. 9시. 남편은 이웃 김순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우리 집사람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침부터 안 보여서요. 어디 가셨나 보죠. 전화기랑 지갑을 다 두고 갔어요. 김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마다 물어봤습니다. 윤 씨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엔 못 봤어요. 어젯밤에도 못 봤고요. 마을 회관도 버스 정류장도 슈퍼 앞도 모두 돌아봤지만 윤정이는 없었습니다. 10시 30분. 남편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지구대였습니다. 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집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를 물었습니다. 인상착의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같이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은 있었습니까?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크게 다툰 건 아닙니다. 어젯밤에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요즘 우울해 보인 적은 있습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폭력은 없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휴대폰은요? 집에 있습니다. 충전 중이었습니다. 지갑과 신분증은요? 그것도 그대로입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경찰 2명이 마을로 나왔습니다. 이웃들에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이나 오늘 새벽에 윤정희 씨 못 보셨습니까? 김순자 씨는 전날 밤낮은 말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요. 경찰은 집 안을 살폈습니다. 현관, 부엌, 방, 마당.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충전 중이었고 지갑과 신분증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슬리퍼 한 켤레가 없었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가방은 없습니까? 남편은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어딘가 갈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후 3시, 경찰은 읍내를 수색했습니다. 버스 터미널, 기차역, 택시 정류장. 하지만 2006년 당시 CCTV는 많지 않았습니다.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로 보이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경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자발적 실종 가능성이 큽니다. 가출이라는 겁니까? 가방을 챙겼고 최근 일을 하고 싶다는 말도 했고 범죄에 정황이 없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윤 씨가 가출했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나갔대. 사람들은 남편을 동정했습니다. 남자가 불쌍하네. 윤정이의 입장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들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분류는 같았습니다. 자발적 실종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2006년 6월 15일 윤정이 실종. 자발적 실종으로 추정. 사건은 서류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2006년 7월 초입니다. 윤정이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주말마다 내려와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점점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닦던 거실, 정리하던 부엌, 가꾸던 마당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아들과 딸이 함께 집에 내려왔습니다. 집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물건도 정리하고 서류도 좀 확인하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혹시 단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오전 10시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와 사진,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엌도 살펴봤습니다. 찬장과 싱크대 및 냉장고까지 확인했지만 늘 있던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어머니 방 차례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딸이 펼쳐봤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매일의 지출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쌀 1만 원, 고춧가루 5천 원, 비누 3천 원.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곳곳에 동그라미 표시가 보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축 2천 원, 저축 3천 원, 저축 1천 원. 이게 뭐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딸이 계산해봤습니다. 매주 조금씩 모았네. 한 달에 10,000원 정도? 왜 모았을까? 모르겠어.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옷장을 열었습니다. 색이 바랜 블라우스, 낡은 바지, 해진 가디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옷이 다 오래됐네. 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기 건 하나도 안 사신 것 같아.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의료보험 서류, 은행 통장. 그때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 이거 봐. A사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인쇄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안내. 2006년 5월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딸이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교육 기간 사주, 교육비 30만 원, 수료 후 자격증 발급, 월 예상 소득 60만 원에서 80만 원. 문서 아래에는 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5월 20일 상담문에 6월 교육 신청 예정.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자 벌어보고 싶다. 두 남매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서류만 바라보다가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려고 했구나. 그것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딸이 덧붙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도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안에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간병인 경력 무관, 가정봉사원 50대 가능, 월급 60만 원, 읍내복지센터 목요일 오전 상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4세. 늦었을까? 아니다. 지금이라도. 날짜는 2006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들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네. 우리도, 아빠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나왔습니다. 딸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몰랐어. 몰랐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했어야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저녁 자녀들은 서류를 들고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월 말쯤 오셨어요.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표정은 어땠나요? 간절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족 반대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진짜 떠난 것 같아. 새로 시작하려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불안은 남았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1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의문은 남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윤정이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 사실이 마을에도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비난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일하고 싶었겠지. 7월 15일, 실종 한 달, 자녀들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새로 발견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역시 자발적 실종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고 그 선택으로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매는 어머니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밭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일하던 밭이었습니다. 엄마, 잘 계시면 좋겠다. 어디서든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정말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밭을 덮었습니다. 윤정이가 떠난 지 한 달, 소식은 없었습니다. 떠남이 용기처럼 보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2006년 8월 초입니다. 윤정이가 사라진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출한 아내로 불리던 윤정이는 이제 용기를 낸 여성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54세에 새 인생 시작하려면 대단한 거지. 우리는 못하잖아.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비난은 줄었고 이해와 부러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8월 3일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사는 박철수 씨가 경찰서에 연락한 것입니다. 뒤늦게 말씀드리는데요. 6월 15일 새벽에 윤 씨를 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즉시 확인에 나섰습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4시쯤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밖으로 누가 걸어가더라고요. 확실합니까? 어두워서 100%는 아니지만 키랑 체격이 윤 씨랑 비슷했어요.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버스 정류장 쪽이요. 읍내 방향입니다. 왜 이제야 말했느냐는 질문에 박 씨는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냥 누가 일찍 나가나 보다 했죠. 윤 씨가 없어진 줄도 몰랐고 나중에 가출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 증언은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8월 4일 남매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새벽 4시에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요? 네. 현재로선 가장 구체적인 목격입니다.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계획하고 나간 거네요.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8월 7일 읍내 터미널 근처 새벽 식당 주인이 연락해 왔습니다. 6월 15일 아침에 윤정희 씨 같아 보이는 분이 다녀가셨어요. 경찰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5시쯤이었는데 혼자 오신 50대 여성분이 있었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고
말없이 국밥만 드시고 가셨어요. 계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금이요. 3,000원. 카드는요? 안 쓰셨어요. 경찰은 터미널 주변을 다시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직원에게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월 15일 아침 첫 차 표를 산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행선지는요? 광주행이었습니다. 6시 20분 첫 차입니다. 확실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윤정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 딸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광주 경찰서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갔지만 도시는 너무 컸습니다. 현금만 사용한 50대 여성 한 명을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8월 10일 또 하나의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윤정희의 피처폰 통화 기록입니다. 마지막 통화는 6월 13일 오후 3시 광주에 사는 딸에게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딸은 그날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엄마 말투가 좀 달랐어요. 어떡해요? 건강 챙기라는 말, 아빠 잘 모시라는 말. 마치 당부 같았어요. 딸은 음성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자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아야, 엄마야. 엄마가 늘 미안했어. 좋은 엄마 못 돼서. 이제는 엄마도 엄마를 좀 써보고 싶어. 54살이면 늦었을까. 그래도 해보고 싶어. 화내지 마. 사랑한다. 메시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딸은 울었고 아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자발적 실종을 결심한 사람의 전형적인 음성입니다. 자살 신호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비난은 완전히 사라졌고 윤정이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왜 참고만 살았을까? 이웃들은 윤정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음성을 들은 뒤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내가 일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줬어야 했다. 그게 내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떠난 뒤였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윤정이는 살아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8월 말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50대 여성의 늦은 출발. 짧은 기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이의 이야기는 이제 비극이 아니라 질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8월의 햇살이 들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떠난 지 한 달 반.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녀가 마침내 자기 인생을 살고 있기를 말입니다. 2006년 9월 초입니다. 윤정이가 사라진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사실상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마을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윤정이는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늦었지만 용기를 내서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덜 아픈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황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려던 계획, 조용히 모아둔 돈, 자녀에게 남긴 작별 같은 음성 메시지, 새벽에 가방을 들고 나갔다는 목격, 광주행 버스표. 이야기는 이미 하나의 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 살던 여성이 마침내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났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삶도 조금은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담당 형사 이건우는 사건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미 문장의 절반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자발적 실종으로 판단됨. 그 문장을 확정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윤정희 명의의 은행 계좌. 그 계좌는 이상할 정도로 그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현금 위주의 생활, 농촌이라는 환경, 그리고 떠났을 것이라는 전제가 그 확인을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이건우는 은행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도착한 자료를 펼친 순간 그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2006년 6월 18일 윤정희 실종 3일 후 윤정희 명의 계좌에서 현금 50만 원 인출. 이건우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실종 3일 후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떠난 사람이 왜 3일 뒤에 계좌를 쓰지? 그날 오후 그는 직접 읍내 농협 지점으로 갔습니다.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낮은 천장, 형광등 불빛이 희미한 공간. 이 인출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CCTV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6년 농촌의 작은 지점에서는 아직 CCTV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요? 확인만 하고 남기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출 전표. 전표에는 윤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그 서명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형사로서의 감각이 천천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선이 급했고 윤정희의 기존 서명보다 훨씬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거 거래 전표들을 꺼냈습니다. 윤정희가 직접 남긴 서명들. 비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동일인 서명 아님.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윤정희가 떠났다는 전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윤정희가 사라진 뒤 그녀의 이름으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통장과 도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9월 12일 자녀들이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인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남매의 얼굴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명이 어머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이야기, 떠났다는 믿음, 새 인생이라는 희망이 한 장의 전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9월 13일 남편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6월 18일 은행에 가셨습니까? 갔습니다. 부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종 3일 만에요. 필요했습니다. 서명은 왜 위조하셨습니까?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경찰은 집을 다시 뒤졌습니다. 밭을 파봤고 창고를 열었고 마을 주변을 재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만약 윤정희가 살아있다면 왜 단 한 번도 자기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녀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을까요? 왜 광주에서도 그 이후에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없을까요? 9월 말 사건은 다시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고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어느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다시 변했습니다. 응원은 수군거림으로, 희망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싶었지만 이전처럼 볼 수는 없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형사 이건우는 사건 파일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제. 그 순간 윤정희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에서 불안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범인이 아니라 끝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06년 10월입니다. 윤정희가 사라진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는 불분명했으며 결정적인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서류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해결, 실종, 생사불명입니다. 그 말들은 차갑고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전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오르내리던 이야기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말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수군거림은 있었습니다. 그 집 남편, 아직도 혼자 살지? 부인은 결국 못 찾았대? 그래도 좀 찜찜하긴 해. 하지만 그 말들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치를 하고, 장을 보고,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정희는 그렇게 마을의 현재에서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예전엔 늘 아내가 먼저 일어나던 공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밥을 짓는 일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쌀의 양을 맞추지 못했고 불 조절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아내가 늘 하던 순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서를 기억해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싱크대 위에 그릇이 쌓였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늘 그날그날 정리되던 풍경이었습니다. 빨래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옷이 줄어 있거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던 사람, 그저 조용히 다 해내던 사람입니다. 바칠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내 몫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잡초는 금방 자랐고 물 주는 시기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고추밭 한쪽은 유난히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자리는 윤정희가 늘 맡던 자리였습니다. 이웃들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서면 대화가 잠시 멈췄고 그가 앉으면 자리가 하나둘 비었습니다. 그 역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했습니다. 고립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건 애정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대화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서로 묻지 않았고 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추석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차례상은 조상들 것만 올렸습니다. 윤정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있다고 말하기엔 근거가 없고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집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밤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기보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있던 시절엔 굳이 켜지 않아도 되던 텔레비전입니다.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눈을 치우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이 눈을 좋아했다는 걸 그때서야 떠올렸습니다. 새해가 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자 밭에는 다시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삽을 들었습니다. 삽질을 하다 숨을 고르며 밭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서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월, 실종 10개월째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방을 정리하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로 살까? 그 문장은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그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던 풍경입니다. 이제는 혼자 보는 풍경입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보, 미안해.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사라진 지 10달.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이 집의 시간은 그날에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7년 6월입니다. 윤정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편지는 오지 않았으며 어디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서류철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제, 실종자 명부에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이 54세 생사불명입니다. 사진 한 장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증명사진, 짧은 머리, 조금 굳은 표정의 얼굴입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사라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일주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집에 모였습니다. 상을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입니다. 식탁에는 네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었지만 그날은 3명만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바라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모두가 그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실까? 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살아 계시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빈 자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어디 계시든 편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에는 기다림도, 체념도, 기도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2008년 2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윤정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집 부인 어떻게 됐대? 몰라. 소식 없대.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 한 명을 사건에서 기억에서 과거로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바치를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늙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컵도, 그릇도, 이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씩 치워졌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두기엔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주름은 깊어졌으며 허리는 눈에 띄게 굽었습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딸은 아이 때문에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바쁜데 뭐. 하지만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2010년 4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더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빈집이 늘었고 슈퍼 하나가 문을 닫았으며 버스는 하루 2번만 다녔습니다. 윤정이를 기억하는 사람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웃 김순자 씨도 결국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떠나기 전 남편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윤 씨도 어디 계시든 편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작별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6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밭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꿔지지 않았습니다. 고추밭에는 잡초가 늘었고 배추밭은 절반만 심어졌습니다. 자녀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을 떠나세요. 남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기 있어야 해. 엄마가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결국 광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비워졌고 문은 잠겼으며 전기와 물은 끊겼습니다. 떠나는 날 남편은 마당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입니다. 아내가 떠난 집입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안녕. 그 집은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년이 지났습니다. 사진 속 윤정이의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사진을 봐야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빨리 잊혔습니다. 어떤 말투였는지, 어떤 속도로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내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부르려고 하면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2018년 1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2020년 14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요양병원에서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묻히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실종자였기 때문입니다. 묘지에는 빈자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가능성 때문입니다. 2023년 17년이 지났습니다. 윤정이의 사건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경찰서 서류고에는 파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 날짜 하나, 사진 하나, 누군가의 인생을 설명하기엔 너무 적은 정보입니다. 2025년 겨울입니다. 윤정이가 사라진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집은 무너졌고 마당엔 잡초만 남았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던 누군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은 이름만 남았습니다. 윤정이 1952년생, 2006년 6월 15일 실종, 생사불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있죠. 우리가 기억하려 할 때, 잊지 않으려 할 때, 사라진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다시 불러주는 순간,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